안녕하세요. 저는 서하은입니다. 28살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본 적이 있다면 제 이야기를 이해하실 거예요. 그날 오후 남산 공원 벤치에 앉아 있던 저는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지방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던 제가 의료사고 누명을 쓰고 해고당한 지 석 달이 지났어요. 서울로 올라와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겨우 버티고 있었죠. 하지만 그 순간 제 앞에 비틀거리며 걸어오는 작은 아이가 보였습니다. 7살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갑자기 쓰러지는 걸 보고 저는 반사적으로 달려갔어요. 아이의 이마에 손을 대자 뜨거운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으며 괜찮다고 다독이면서 응급조치를 시작했어요. 그때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한태성이었습니다. 35살의 그는 재벌 2세이자 IT 기업 대표였지만 그 순간에 그는 그냥 걱정스러워하는 아버지였어요. 태성은 처음엔 저를 의심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딸 유림이 제품에서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을 때 그의 표정이 달라지는 걸 느꼈어요. 태성은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목소리에 미묘한 떨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상한 예감이 들었어요. 이 남자와 이 아이가 제 삶을 바꿀 거라는 예감이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함도 밀려왔습니다. 제게는 숨겨야 할 과거가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 유림의 웃음을 생각했습니다. 아이를 살리고 싶다는 제 사명감이 다시 꿈틀거렸어요. 혹시 이것이 새로운 시작의 신호일까요? 그날 이후로 이상하게 마음이 계속 유림에게 머물러 있었어요. 태성에게서 연락이 올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카페에서 마주 앉은 태성은 유림의 임시 보모로 일해달라는 제안을 했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두려웠어요. 제 과거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죠. 저는 의료 관련 경력이 있긴 하지만 복잡한 사정이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태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서 더 믿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어요. 유림이 저를 좋아하는 것 같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 말에 제 마음이 흔들렸어요. 다시 누군가를 돌볼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제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태성은 한 가지만 약속해달라며 목소리가 진지해졌어요. 유림을 진심으로 돌봐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엄마를 잃고 많이 힘들어한다고 말했어요. 그 순간 태성의 눈빛에서 깊은 상처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강해 보이지만 사실은 유리같이 깨지기 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결국 저는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간절한 욕구가 두려움보다 컸거든요. 태성의 집에 처음 발을 들여놓았을 때 현관에서 날카로운 시선을 느꼈습니다. 33세 최설인이 계단 위에 서 있었어요. 태성의 이복 동생이자 유림의 작은 엄마였죠. 설이는 이분이 새 보모냐고 물었고 표면적으로는 정중했지만 그 안에 숨겨진 경계심을 놓칠 수 없었어요. 태성이 저를 소개했지만 설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그날 밤 유림을 재우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집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특히 설인의 시선에서 말이에요. 복도를 지나가다 설인이 혼잣말로 이 여자가 우리 집에 들어오면 안 된다고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적을 만든 건 아닐까요? 하지만 유림이 제 손을 잡고 웃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견뎌내야겠다고요. 유림과 함께 보낸 시간들은 제게 잊었던 행복을 되찾아 주었어요. 처음엔 낯가림이 심했던 아이가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유림이 오늘도 같이 그림을 그리자고 수줍게 제안할 때마다 제 하루가 밝아졌어요. 아이와 함께 그린 그림들이 하나둘씩 냉장고에 붙을 때마다 이 집에도 서서히 온기가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태성도 변하고 있었어요. 밤늦게 들어와도 유림의 방을 들여다보며 미소를 짓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었거든요. 예전보다 집에 있는 시간도 늘었고 유림과 보내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게 느껴졌어요. 어느 날 저녁 태성은 제 덕분인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유림이 이렇게 밝아진 건 처음이라면서요. 그 말을 들으며 제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느낌, 오랫동안 잊고 있던 보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도 불안한 시선이 느껴졌어요.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공원에서 유림과 산책을 하다가 문득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림과 함께 놀이터에 있는데 멀리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박준호. 제가 일했던 병원의 동료였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보려고 하니 이미 사라진 뒤였어요. 착각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준호가 저를 찾아온 걸까요? 유림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제가 왜 그러냐고 물어서 아무것도 아니라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유림을 재우고 나서 창밖을 바라보다가 또다시 그 시선을 느꼈습니다. 누군가 이 집을 지켜보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제 과거가 이 평화로운 일상을 위협하려고 하는 걸까요? 태성과 유림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 따뜻한 일상을 잃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들 때까지 고민했어요. 과연 제가 이 가족 곁에 있을 자격이 있는 걸까요? 평화로웠던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서린의 질문들이 점점 날카로워졌거든요. 저녁 식사를 준비하던 중 서린이 제가 이전에 어떤 병원에서 일했는지 물어봤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워서 제 손이 멈췄어요. 저는 지방의 작은 병원이었다고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서린은 왜 그만뒀는지, 간호조무사면 취업이 어렵지 않을 텐데 왜 서울까지 올라왔는지 계속 추궁했어요. 서린의 눈빛이 의심스럽게 빛났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서린이 뭔가 알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한편 제가 모르는 곳에서는 더 위험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서린에게 접근한 거였어요. 카페에서 만난 두 사람의 대화를 상상해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준호는 서린에게 제 과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거래를 제안했을 거예요. 태성과 유림을 지키려면 저를 제거해야 한다고 말이죠. 며칠 뒤 태성이 학부모 모임에서 돌아왔을 때 표정이 어두웠어요.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죠. 태성은 잠깐 이야기할 수 있겠냐고 물었는데 그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태성은 다른 학부모들이 저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어요. 의료사고에 연루됐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들킬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어요. 태성은 그게 사실인지 묻는데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제가 누명을 썼다는 걸 어떻게 믿어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하려던 순간 유림이 방에서 나왔어요. 아이는 아빠와 하은 언니가 왜 이렇게 무서운 얘기를 하냐고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아이의 순진한 질문에 저는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이 아이에게까지 상처를 주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어요. 창밖을 보니 또 그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준호가 정말로 이 모든 걸 계획한 걸까요? 그리고 서린은 왜 저를 이렇게 경계하는 걸까요? 제 과거의 그림자가 이 가족을 위협하고 있었어요. 떠나야 할 때가 온 걸까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느꼈어요.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걸 말이에요. 휴대폰을 확인하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학부모 커뮤니티와 SNS에 제 사진과 함께 의료사고 가해자라는 글들이 도배되어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당시 병원의 의료 기록까지 함께 유출되어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이 모든 게 조작된 것들인데 사람들은 그걸 믿고 있었습니다. 문 앞에 기자들이 몰려와 있었어요. 플래시가 터지고 의료사고 은폐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태성의 집으로 피하려고 했지만 거기에도 기자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웠던 건 유림이었어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유림은 다시 예전처럼 위축되고 있었거든요. 아이는 사람들이 왜 우리 집 앞에 와서 시끄럽게 하냐고 물어서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 모든 게 저 때문이라는 죄책감이 몰려왔습니다.
그날 오후 설인이 저를 따로 불렀어요. 그의 표정에는 승리감 같은 게 보였습니다. 설인은 이제 그만 떠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차갑게 말했어요. 제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당황하며 물으니 설인은 준호가 모든 걸 말해줬다며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안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설인과 준호가 손을 잡았다는 걸 말이에요. 이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다는 걸요. 설인은 유리미를 생각해서라도 조용히 사라지라고, 더 큰 피해가 생기기 전에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정말로 제가 이 가족에게 독이 되고 있는 걸까요? 태성은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회사에서 묵는다는 연락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마 저 때문에 생긴 스캔들을 수습하느라 바쁠 거예요. 그날 밤 짐을 싸며 유림의 그림들을 보니 눈물이 났어요. 아이와 함께했던 행복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정말 떠나야 하는 걸까요? 제 자신에게 물어봤지만 답은 명확했어요. 이 가족을 지키려면 제가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준호의 음흉한 계획에, 설인의 차가운 배신에, 그리고 진실을 밝히지 못하는 제 자신에게 말이에요. 더 이상 도망칠 수는 없었어요. 제 억울함을 밝혀내지 못한다면 평생 이 짐을 지고 살아야 할 테니까요. 용기를 내서 예전에 일했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당시 사건의 원본 자료를 찾기 위해서였어요. 다행히 병원 아카이브에는 아직 몇 가지 기록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뒤지고 있는데 갑자기 준호가 나타났어요. 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준호는 제가 여기서 뭘 하고 있냐고 위협적으로 물어봤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되물었습니다. 준호는 무슨 소리냐며 자신은 그냥 사실을 알렸을 뿐이라고 비웃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준호가 서둘러 무언가를 감추려는 모습을 봤어요. 컴퓨터 화면을 황급히 지우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직감적으로 달려들어 그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화면에는 당시 의료 기록을 조작하는 프로그램이 떠 있었어요. 준호가 직접 증거를 조작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이게 바로 증거네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준호는 당황하며 컴퓨터를 껐지만 이미 늦었어요. 저는 휴대폰으로 화면을 촬영했거든요. 그 순간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3년 전 그 사건 당일 준호가 유독 늦게까지 남아 있었던 것, 그리고 다음 날 갑자기 제가 범인으로 지목된 것, 모든 게 연결됐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짓을 했냐고 울먹이며 물으니 준호는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때 자신이 실수를 했는데 저에게 덮어 씌우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준호의 목소리에 후회가 섞여 있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어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었어요. 준호의 전화 통화 기록에서 설인의 번호를 발견한 거였습니다. 일막에서 설인이 누군가와 은밀하게 통화했던 장면이 떠올랐어요. 그게 바로 준호였던 겁니다. 설인이 정말로 계획한 거였다는 걸 깨닫고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걸 느꼈어요. 집사인 미연 씨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몇 가지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어요. 원본 의료 기록, 준호의 조작 프로그램, 그리고 설인과의 통화 기록까지. 하지만 준호는 끝까지 증거를 없애려고 했어요. 그 과정에서 결국 보안 요원들에게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떨리는 손으로 증거들을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그 밤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오랫동안 제 가슴을 짓눌렀던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이제 태성과 유림에게 진실을 말할 차례였습니다. 증거를 가지고 태성의 집으로 향했을 때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과연 태성이 제 말을 믿어줄까요? 거실에는 태성과 설인이 앉아 있었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태성이 앉으라고 무겁게 말하는 가운데 저는 가져온 증거들을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원본 의료 기록, 준호의 조작 프로그램 캡처, 그리고 통화 기록들까지. 이게 진실이라고 제 목소리에 확신을 담아 말했습니다. 태성은 하나하나 살펴보더니 점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특히 설인과 준호의 통화 기록을 봤을 때는 충격을 감추지 못하더라고요. 태성이 설인에게 이게 정말이냐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설인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결국 고백했어요. 태성을 지키기 위해서였다고, 저 같은 사람이 이 집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이에요.
설이는 오빠를 보호하려고 했다며 그 여자 때문에 오빠와 유림이가 다칠까봐 걱정했다고 했어요. 설인의 목소리에는 그동안 숨겨왔던 열등감과 질투심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태성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설인에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더 이상 우리를 무너뜨리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태성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깊은 실망감이 담겨 있었어요. 그 순간 경찰이 도착했어요. 준호의 증거인멸 시도가 발각되면서 모든 진실이 밝혀진 거였습니다. 며칠 뒤 언론의 보도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제가 억울한 누명을 썼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과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저를 비난했던 학부모들이 하나둘씩 정말 죄송했다며 사과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미 받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태성의 마음을 다시 얻는 게 가장 중요했어요. 태성은 우리 곁에 있어달라고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정식 보모로 일해달라는 제안이었어요. 진짜 괜찮을까요? 저는 아직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태성은 유림이 저를 너무 좋아한다고 자신도 저를 필요로 한다고 고백했어요. 그 말에 제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설이는 결국 집을 떠나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가 마지막에 남긴 말이 조금 불안했어요. 끝난 줄 알았지만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의미심장하게 말하고 떠났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지만 그때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컸어요. 몇 달이 지난 어느 일요일 아침이었어요. 유림이 제게 그림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그림 속에는 3명의 사람이 손을 잡고 있었어요. 아빠, 하은 언니 그리고 자신이 그려진 가족 그림이었습니다. 유림은 우리가 가족이라고 밝게 말했어요. 그 순간 제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정말로 이런 날이 올 줄 몰랐거든요. 의료사고 누명으로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던 제가 이렇게 새로운 가족을 만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태성도 유림의 그림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전의 차가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따뜻한 아버지의 모습만 남아 있었어요. 태성은 제 덕분에 우리 집에 웃음이 돌아왔다며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벅찼어요. 그날 오후 우리는 남산공원으로 나들이를 갔어요. 처음 유림을 만났던 그 벤치 앞에서 3사람이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유림이 제 손을 꼭 잡으며 우리가 계속 함께 있을 거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물론이라고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라고 아이를 꼭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다는 걸 말이에요. 가장 절망적이었던 순간에 만난 이 가족이 제게는 새로운 희망이 되었거든요. 태성은 회사 일로 바쁘지만 예전보다 훨씬 더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늘렸어요. 유림도 학교에서 친구들을 사귀기 시작했고 매일 밝은 웃음소리가 집 안을 채웠습니다. 설이는 떠난 뒤 연락이 없었어요. 하지만 가끔 태성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을 때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남긴 설인의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거든요. 그래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완전히 행복했어요. 과거의 아픈 기억들도 이 따뜻한 일상 속에서 조금씩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유림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내일은 뭘 할지 물어봤을 때 저는 내일도 오늘처럼 행복하게 지내는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아이는 환하게 웃었어요. 그날 밤 창밖을 바라보며 감사함을 느꼈어요. 의료사고라는 누명으로 시작된 고통스러운 여정이 결국에는 진짜 가족을 만나게 해준 거잖아요. 남산 벤치에서 시작된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장을 열고 있습니다. 서하은이라는 이름으로 한태성과 한유림과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가족의 이야기를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도 저처럼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겪고 계신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때로는 가장 어두운 순간에 가장 밝은 희망이 찾아올 수도 있거든요. 제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